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제주 가로세 역사와 변천 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이제 우리 고부자 선생님께서 이제 네,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들리죠. 제가 학교 때 하도 움직이면서 강의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거 발표를 제가 또 해도 될까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고부자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 교수님이 이제 살아오면서 제주도에서 많이 느꼈던 경험과 뭐 그동안의 역사적인 시간을 이제 흘러가면서 변천된 양상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문헌이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선은 제주 가롯 하면 우리가 가롯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주 가롯 하면 그럼 일반 가롯하고 제주 가롯하고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발표에서 저는 제주 가롯은 제주에서 자생하거나 또는 재배했던 그런 토종 풋감을 이용해서 감물 들인 옷을 제주 가롯이라고 정의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가롯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낚싯줄에 감물 들인 고기잡이 할아버지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몽고에서 고려시대 때 이제 원나라가 망하면서 거기에 운남국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제주에 들어올 때 이게 전래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워낙에 이제 간물염색 논문들에서 이론적 배경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많이 거론된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역사적 사료들이 많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전설과 추측이 많이 거론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고 복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소수 민족이라든지 중국의 묘족에 관한 그런 그 민속 의상들에 관한 논문들을 많이 이제 찾아봐도 이 몽고와 제주 가롯과 또는 간물염색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이제 발표된 논문은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추측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몽고와의 관련성은 이제 좀 더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을 들이게 하고 가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롯의 역사를 따질 때 가장 많이 토대를 삼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가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리라고 하는 거는 한자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앞에서 보듯이 이제 초두 머리를 쓴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의류학 쪽에서 찾아보면 칡갈자를 써서 이거는 이제 칡으로 짠 배옷을 말한다는 게 많이 합의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옷 이변을 쓰는 이 한자인 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리는 두 가지 뜻으로 의류학계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굵은 배로 짰다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지금의 담요 같은 건데 예전에는 짐승의 짧은 털을 갖고 지금 담요보다 조금 더 성글게 짠 그런 털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옷들을 우리가 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가리라는 거를 갖고 간물의 역사를 말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말 그게 맞는지를 이 부분을 파헤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이제 허비를 했다고 할까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시경부터 제가 고려 도경까지 전부 이제 그 중국에서 당나라 그 역사를 쓸 때 제주도의 어떤 그 주변국에 대해서 쓰는 고구려나 신라나 뭐 이런 고려에 관한 거를 다 뒤져봐도 거기에서 나와 있는 가리가 간물염색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맥락에서 서술된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 맥락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전쟁에서 누가 뭐 태조가 입었다든지 고구려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왕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이 입었다는 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왕 얘기를 하다가 뭐 아주 천민인 옷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반 백성이 입었다고 하는 가리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배옷이지 일반 백성이 모두 간물 들인 옷을 입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물 염색하고 가리를 연결시키는 거는 요 부분 이 한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물 들인 역사를 이제 찾아 들어갈 때는 일단 그 가리라는 한자도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그게 간물 염색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간물과 관련된 용어로 한자 용어로 돼 있는 우선 시즉, 시수 뭐 시염, 시자염, 시사병, 시칠 이런 단어를 용어를 중심적으로 이제 고문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발표되었던 신문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 이제 간물 들이는 제주에서 간물 들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두 건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고문원의 한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썼던 기행문 뭐 온갖 거를 다 뒤졌지만 딱 두 건밖에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윤봉조의 도중자병 한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허브크 선생님이 원래 먼저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릉우시험이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한 구절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 제주도에서 여름철에 간물을 들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인 이 윤봉조가 제주도에 왔었던 영조 4년, 5년 요때 간물 들이기가 있었다는 게 명확해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보다 한 120년 전인 그 김상헌이라고 하는 안모어사가 제주도에 6개월 동안 거주를 하면서 쓴 남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기체 형식입니다. 근데 이 남사록에도 보면 이제 제주 성안에 우리가 아까 고부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기가 작고 씨가 많고 맛은 없고 떫었다 하는 이 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비약을 해보면 어쩌면 성안에 이 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간물 염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일종의 그 합리적 또는 논리적 그런 비약 이런 거를 해보면 이제 간물 들이기가 제주도에서는 약 400년 전에도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윤봉조 말고 윤시동의 증보탐라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윤시동의 증보탐라지에서 보면 아까 그 윤봉조는 이제 도중자병에는 한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증보탐라지는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옷의 간물 들이기에 대해서 이제 했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간물 들이는 원료가 이제 풋감이었다. 덜 익은 풋감이었다. 간물 들이는 대상은 옷인 배옷이었다. 간물 들인 색상은 검붉은 색이었다. 제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그건 농가에서 농부들이 주로 입었고 땀으로 더러워지고 한 달을 빨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그 조선시대 그 당시에는 이제 대정면에서 목화를 재배를 하긴 했지만 대개 꽃이 매우 적어서 이게 이제 많이 일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하고 산골 마을에서는 말을 갖고 배를 짜서 입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보면 조선시대 때 간물 들였던 옷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명이나 광목 옷이기보다는 배옷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제강점기로 넘어와서 제가 찾은 그 간물 들이기에 관한 거는요, 문헌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겐쇼 에이스케라고 제주도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2년 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 전반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인데 요 부분하고 이즈미 세이치가 한 10년 후에 다시 와서 이제 잠깐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썼던 보고서가 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기행문 6건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간물 들인 옷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기 지금 이때까지도 가롯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풀어서 간물 들인 옷이라는 표현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겐쇼 에이스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원문을 이제 캡처를 해서 좀 여기 넣었는데요. 제주도의 남성과 여성이 농부와 어부인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름에 입던 옷옷에 간물을 들였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간물 들인 옷이 제주도에서 누구나 다 입었던, 남녀가 다 누구나 입었던 옷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지미 세이치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20일간 방문해서 쓴 제주도 방문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보고서에는 아까 겐쇼 에이스케는 간물 들인 옷에 대한 종류라든지 설명이 전혀 없는데 이 이지미 세이치 교수가 한 데는 간물 들인 옷을 시삽유의라고 아니 시삽의류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간물 들인 옷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제가 고부자 선생님 박사 과정에 있는 논문에 박사 논문에서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삽유의 또는 시삽 남자 고의 중의, 시삽 여자 고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제주도 분인 홍성목 선생님이 아마 이 설명을 보니 이게 갈적삼이고 갈중이고 갈굴중이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 원본에는 갈적삼, 갈중이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시삽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잠깐만요. 이즈미 세이치의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가롯 의복 규범이 존재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까지도. 이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간물 들인 옷은 겉옷에는 간물을 들이지 않았고 간물 들인 옷 위에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간물 들인 아까 우리 고부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갈굴 중에는 밭에서 일할 때는 입지만 공도에 즉 사람들이 많은데 나가서 입는 옷으로는 입지 않았다. 근데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속옷이 바지화된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 관습상 속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복 규범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혜 선생님이 토론문에 적어준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 현대의 바지하고 연결을 시키는가는 나중에 토론문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물 들인 옷에 대해서 제주 기행문식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조선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배옷 말고 무명. 우리가 이제 무명은 이제 손으로 배틀로 짠 무명, 여름에 고운 배, 또는 여름 모시 그리고 이때 일제강점기에 국민복이라고 하는 제복 같은 게 이제 강제적으로 남자들한테 입혀지고 이러면서 이런 제복이 이제 간물 들이는 옷으로 돼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드물지만 치마에도 간물을 들였던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 목축 어업이나 목축에도 이제 활용이 됐다는 것을 여기 보면 바다와 산에 능히 견딜 수 있으며 하는 말들이 나와서 목축이나 우리가 어업일을 할 때도 입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지금의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중에 하나도 간물염색 들인 옷들은 방수성이나 발수성이 되게 크고 방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실린 기사에서도 보면 이제 이즈미 세이치가 말한 것처럼 의복 규범이 존재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다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간물 들인 옷이 외지인에게 비춰졌다는 것인데요.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게 이제 인조견이 한참 이제 육지에서 입히고 있는데 현대 문명을 호흡할 줄 모르는 약간의 고색 창연한 모습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가 하면 좀 긍정적인 시선은 아직도 무명의 어떤 검소 우리로 치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논의로 들어가면 제주도의 존양 정신하고 물자 부족하고 뭐 옷감의 부족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검소함에 대한 그러한 것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기행문들이 다 제주도에서만 있는 향토문화고 다른 지역에 없는 제주만의 특색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근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발표드린 거는 다 옷에 간물을 들였다는 건데요. 그럼 옷에 간물 들이는 문화가 제주에만 있었냐? 그 전에는 한 400년 전에 광주 무등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망자를 덮었던 그 면직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간물 들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항균성 때문에 사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 허북구 선생님이 아주 귀한 발굴이자 소개를 해주신 게 있는데 진도에서도 옷에 간물을 들였다는 걸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럼 제주도에 간물 들이기 하고 진도에서 간물 들이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되고 또 우리 한경숙 선생님께서도 토론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적 특성이라든지 자연환경 특성하고 연결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부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긴 할 텐데요. 제주도에 간물 들이는 거는 제주도 사람이면 사실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풋감을 아침에 따서 생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염색을 해서 이렇게 덩드렁 막개로 이제 부수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양한 곳에 널죠. 눌라스에도 널고 초가 지붕에도 널고 마당에도 널고 보리집 깔고도 널고 자갈밭에도 널고 모래밭에도 널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맹물을 적시고 말리고 맹물에 적시고 말리고를 하는데 제주도 간물 들이기의 특성에서 이 맹물 들이고 말리고 맹물 들이고 말리기 하는 햇볕과 공기 중의 산화를 통해서 발색을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제주도 간물 염색의 특징이자 다른 천연 염색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논문에 쓰면요. 경북 테크노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 논문만 보고 이거를 따라 할 때 가서 보면 교수님 색깔이 안 나와요 해서 가서 보면 물을 안 적셔요. 간물 들인 채로 몇 날 며칠을 그냥 열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에 간단하게 한 줄에 물을 적시고 햇볕에 말리고를 반복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주도만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진도 간물 염색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진도에서 간물 염색을 할 때는요. 간물을 들여요. 그리고 나서 말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 말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쇄한 감에 다시 간물을 염색을 하고 바르는 과정이 없이 바로 입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 허북구 선생님이 더 잘하실 텐데 그게 한 3개인가 4개 유형을 허북구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그런 유형이고 진도에서 또 하나는 간물을 들인 다음에 말리고 나서 중국에서 진흙 염색하는 것처럼 시궁창에 묻어요. 옷을. 시궁창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간물 파쇄한 데다가 넣어서 절구에 넣어서 그거를 염색해서 바르는 거 없이 바로 입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 2차 간물 염색 안 하고 시궁창에 묻었다가 바로 발색 없이 입어요. 그럼 우리가 시궁창에 왜 묻었을까 해보면 이제 간물 염색하는 사람은 다 한 번에 알아들어요. 흙에 들어있는 철 때문에 매염제 역할로 아마 색깔을 좀 검거나 아니면 발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색깔을 좀 진하게 내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진도 염색에서 나타난 거는 가지 색깔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간물 염색했을 때 철매염을 하면 나타나는 약간 검은색이 강한 그런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물 들이는 문화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야 밝혀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주도의 간물 염색과 비교해서 또 제주도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제주도의 그 간물 들이기 방식이 우리 조상의 어떤 선조나 조상님들의 어떤 그 지혜나 지식이 어떤 식으로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하고 연결돼서 이제 나타났는지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토론문에 적어주셔서 뭐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토론문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구술체력 부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연구 보고서에서 고광민 선생님이 그 간물 들이는 감의 종류를 다 섭렵을 하시기로 하셨고 간물에 필요한 도구를 섭렵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료집에는 이 부분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토론문에서 간물 들이는 도구에 대해서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서 이 사진을 갖다 놨는데요. 제주도에서 간물 들이는 도구는 진도에서는 절구를 사용하는데 저희 제주도의 특징은 다 목기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옛날에 1910년대나 아주 예전에는 보면
중간에 돌학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난방아 이렇게 큰데 이제 올려놓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공이로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그릇인 우리 낭도구리, 도구리라고 하죠. 낭도구리나 아니면 돌로 만든 돌도구리도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많이 쓴 게 이 나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간물 염색할 때 칼 쓰지 말아라. 간물 염색할 때 쇠가 붙어서 있는 도구는 쓰지 말아라. 그게 이제 철매염제 역할을 해서 그게 들어가면 검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도는 그 철매염제 역할을 흙에서 찾아서 한 걸 보면 제주도는 아마 햇빛과 햇볕이 일조량이 세서 그런 거 필요 없이도 발색이 잘 됐기 때문에 그냥 바래기만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의 간물 들이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없었냐? 그렇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 간물들이가 이제 이런 그 시칠이란 용어로 다른 지역에서도 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다 이제 옷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우리랑 다른 게 반려감을 많이 쓴다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반려감에 대한 것보다 생감을 쓰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물 염색은 300년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로수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썼나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그 신문 조선일보의 31년에 글에 보면 가로시라는 그 한글 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60년대에 그 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는 원대정 군지에 감옷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감옷이라는 아까 우리 고부자 선생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시 면화 사례를 봤을 때 감옷 말 자체가 한자로 포기하면 시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롯의 용어는 감옷이나 가물을 들였을 때 갈색이 이제 두 가지 용어가 혼합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고부자 선생님이 말한 거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지나가겠는데요. 4, 50년에 발표된 문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사진, 우리 제주도 역사나 삶에 대해서 찍어놓고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40년대, 50년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4.3 사건 때 입었던 젊은 청년도 이제 위아래로 다 갑옷을 입었고 남자는 한복 저고리가 아니라 이제 마고자형 적삼을 입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50년대로 와서는 지금 이런 한복 저고리 여기 돌마개 같은 거를 써갖고 하고 이게 덩드렁 막개입니다. 원래 볏짚을 두드리는 데 쓰는 게 이 돌이 덩드렁이고 얘가 덩드렁 막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복 저고리도 입고 마고자도 입었던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여성의 복식인데 여성이 아까 고부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저고리가 이렇게 짧아서 갈몬빼랑 입었을 때 이 부분에 속옷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의 가롯인지를 알려면 저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0년대 오다가 이제 60년대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게 이게 50년대 초반이 60년대 초반은 50년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점점점 이제 위에 옷이 없어집니다. 위에 옷은 없어지고 이제 위에 옷은 여자 같은 경우도 갈적삼 같은 경우는 속옷이 다 보이고 불편하고 전통적 이미지였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갈중이하고 이제 갈몬빼만 남았다가 6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점차 다른 옷으로 바뀌면서 70년대가 가면 이제 70년대에 이제 일본 학자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노인들만 갑옷을 입고 있고 이런 중장년층만 해도 밑에 갈중이만 입고 있고 그다음에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전통 문화가 없어지면서 이런 도로 공사할 때 작업할 때만 이제 갈몬빼가 입혀지고 있었고 그다음 이거서 보시면 70년대가 오면 갈몬빼가 갈굴 중에서 왔던 이 허리에서 끈으로 묶는 건 없어지고 거의 고무줄로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로 가는데 이 80년대에는 문헌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천연염색 업체 조사하다 보니까 이 80년대에 6개 업체가 설립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80년대가 아무도 개인적으로 자급자족해서 뒷마당에 우영팥을 심었던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상품화된 가롯이 태동하는 과도기였다는 게 80년대가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 누렛을 그리고
이거 거꾸로 갔는데요. 이 파는 거는 70년대부터 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90년대 와서 다시 아까 고부자 선생님이 가롯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상품화된 가롯으로 살아났고 이 90년대는 이제 업체가 19개 업체가 생길 정도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상품화된 가롯이 이제 일반 자급자족 가롯하고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특성이 이런 섬유화, 기계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상품화를 하다 보니까 풋감을 많이 따게 됐고, 많이 따게 되다 보니까 저장을 하게 됐고, 저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감물을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 껍질이 없는 상태로 감물을 팔 수 있게 되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업체에서만 감물을 따서 간물을 들이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 학교에서나 일반인들도 그 간물을 사다가 쉽게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2000년대가 넘어온 지금에 와서는 이 간물 체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역할을 잘해준 분이 한 분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 이후에는 20년 동안 간물 들이기 체험을 계속 해왔어요. 농업기술센터 서귀포. 어디 갔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2000년대 오면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간물 복합 염색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그 간물 복합 염색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물이냐 아니면 간물하고 뭐 복합한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석할 때 보면 간물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우선은 간물 복합 염색은 이미 천연 염색,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2000년까지 넘어왔지만 사실은 우리 업체들은 한 70년, 80대 이후의 상황은 전부 알고 있는 거고 2000년대 이후 상황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2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뒷부분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